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실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쭉 하다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다행히도 살짝 치고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오늘 저녁 미국장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거의 5주 만에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한 이유가 뭔가? 바로 지난주만 하더라도 파월은 양치기 소년이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거를 다시 또 재해석하는 분위기. 사실 이거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시 하락과 채권 급등이 동시에 나타났고 특히 최근 4주간 좋았던 매그니피센트 7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 급락 이유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증시 하락의 이유를 찾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요.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큰 뉴스가 하나 나왔다는 소식. 그건 바로 뭔가? 바로 무디스가 중국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의 신용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도 우리가 큰 악재로 받아들였던 걸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세계 2위인 중국까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걱정이 당연히 2배가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며 상해 종합이 마지막에 쭉 밀리고 우리나라 덩달아 같이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녁 미국은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나라 장과 중국 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엔비디아와 메타에서 나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엔비디아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러자 최근 들어 하락세를 더 가속화시킨 걸 볼 수 있고 올해 200%가 넘는 상승세가 나타난 엔비디아를 경영진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게다가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는 경영진이 아니라 저커버그가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을 했다고 하며 무려 2,400억이나 팔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타도 올해 20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메타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하네요. 다만 그 와중에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커버그는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어서 뭐 이번에도 당연히 팔겠지 이러한 얘기가 나온 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메타는 엔비디아는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지만 메타는 1% 정도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듣는 기업입니다. 버진 갤럭시 우주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버진 갤럭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어제 이 친구가 크게 급락하는 모습, 무려 17%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기업은 영국의 억만장자인 버진그룹 회장이 설립한 회사인데 그 회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를 받아와야 할 것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때까지 사실 물주 아니었겠습니까? 물주가 잠시 한 걸음 물러선다고 하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저기릿이 봤을 때는 분명 악재는 맞지만 결국은 해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주는 꿈과 희망이 가득해서 투자자를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다만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아서 이러한 꿈과 희망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지만 결국 또 언젠가는 금리는 하락할 거고 그때가 되면 이러한 성장주가 또다시 올라갈 걸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네수엘라 전쟁 준비.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뭐 전쟁이 트렌드냐 이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남미 산유국인 가이아나의 영토 3분의 1을 합병하자 이러한 국민 투표를 했는데 무려 95% 찬성이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이쪽 브라질 위쪽이 있고 가이아나는 이쪽 오른쪽이 있죠. 베네수엘라의 오른쪽 그 다음에 브라질의 위쪽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뭐 역사 이야기가 조금 있긴 했습니다. 저 기릿이 잘 몰라서 간단하게만 보자면은 과거 스페인 식민 시대부터 가이아나는 원래 베네수엘라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 식민지로 바뀌면서 또 영국이군요. 가이아나의 독립 이러한 혼란이 또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무려 95%나 찬성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 자체는 이거를 들고 있긴 한데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사실 그 땅보다는 그 나라에서 나는 2015년에 발견된 기름에 더 관심이 많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매장량이 절대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곧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 옆에 있는 브라질도 국경에 군대를 집결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가이아나 인구가 7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해도 당연히 이길 거라는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전쟁 가능성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양자컴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IBM 1000큐비트 넘었다. 자, IBM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0큐비트를 넘기는 양자컴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큐비트는 양자컴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인데 숫자가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감이 없습니다. 1000큐비트가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목표가 무려 2031년, 거의 한 8년 뒤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1조 원을 투입해 1000큐비트 이상의 성능의 양자컴을 개발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늦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IBM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들이 앞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1000큐비트가 매우 높은 경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양자컴 관련주가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마도 10배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섹터라고 보는데, 아마 아무리 늦어도 2, 3년 안에는 관련주가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듯 하네요. 다음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주춤주춤. 올해 초 저점 찍고 반등하던 부동산이 다시 하락세로 슬슬 접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살 사람은 다 산 건지 거래량 또 9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 와중에 입주 절벽까지 온다고 하는데요. 25년에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12만 개나 줄어들어 24만 개만 공급이 되고, 이는 최근 12년 만에 가장 낮은 공급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량이 줄어든 이유는 당연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물량을 줄이게 되었고, 그게 바로 이렇게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든 건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든 게 돌고 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 내년에도 부동산이 하락한다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25년부터는 뭐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틈틈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사도 건설사마다 다르다. 방금 전에 봤다시피 지금 현재 건설업계는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몇몇 건설사는 웃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가 봤더니 당연히 돈을 벌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일감을 수주해서 고간에 돈이 들어오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현대건설입니다.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재건축으로 내년 4월 착공에 들어서면 수주잔고의 일부 금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HDC 현상 같은 경우에도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어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렇게 신규 착공은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높은 상황이죠. 신규 착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원자재 가격도 전부 다 반영하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부동산 PF 우려감이 또,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수면 아래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이 바로 저축은행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슬금슬금 나오네요. 자, 저축은행 5개의 부동산 PF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1년 새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기준 연체율은 6.9%로 금액으로 보면 작년 동기 대비 173억에서 올해 576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저축은행 쪽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아직까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악재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있게 봐야 될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경기가 나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은 무려 1,000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문제가 뭘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금리겠죠. 5% 정도의 금리를 부담하다 보니까 연체율 증가,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오늘 증시도 하락해서 괜히 걱정되기는 하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메이징한 소식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출산율 대책을 꺼내다. 자, 러시아가 출산율 대책을 꺼낸데 그건 바로 무자녀 세금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확실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한 러시아 의원이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무자녀 세금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과거에 소련에서는 이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무자녀 세금을 도입한 바 있었고, 그때 당시 자녀가 없으면 임금의 6%나 세금으로 떼갔다고 하니까 야, 이거 러시아에 또 똑같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징벌적 세금 아니겠습니까? 너 이거 안 하면 돈 내라, 그런 식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긴 시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 그리고 막상 또 그때가 되면은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정책을 내는 거는 또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정치인을 우리가 뽑다 보니까 이건 결국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혹시 태조 이방원 기억나시나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헬로 자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모든 건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태조 이방원 요 친구들은 올해 하락세가 매우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태양광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2차 전지도 대형주 위주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헬로자이 새로 바뀐 친구들이 뭔가 봤더니 바로 헬스케어, 로봇, 자율주행,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가 조금 좋았다고 합니다. 저기릿은 개인적으로 로봇이나 2차 전지 전고체보다는 자율주행이나 헬스케어가 앞으로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기릿이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내년 초까지 제가 기대하는 섹터를 한번 종합해보자면은 자율주행, 바이오, 온디바이스,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이러한 섹터를 저기릿은 관심있게 보는데, 줄여보니까 양반혼자바. 과연 요 친구들이 운이 좋게도 상승을 해줘서 과연 이게 또 유행어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요즘은 하이브리드가 대세. 아마도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판매량은 갈수록 주춤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수치를 확인해보면 더 느껴진다고 합니다. 일단 전기차는 올해 13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5%가량 감소한 모습인데, 당연히 전기차의 침투율이 계속 높아져도 모자란 판국에 줄어든 게 조금 충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하이브리드는 무려 25만 대나 팔리며 작년 대비 4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자동차 그룹주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토요타를 보고 많이들 놀렸었죠. 아직도 하이브리드 개발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딱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토요타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 테슬라의 가장 강력한 적이 토요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이브리드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판매량이 저조. 테슬라의 중국 판매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18%나 감소한 수준이라 당연히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게다가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은 오히려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BYD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30%나 늘었다고 하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자국 기업들을 선호하고 테슬라를 조금 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테슬라에게는 당연히 악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쿠키런 킹덤 중국 1위.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중국 양대 마켓에서 1, 2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현지 플랫폼 탭탭 기준에서 안드로이드와 iOS 양대 마켓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한 10%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4%로 이거 뭐야 이것도 뉴스에 팔아란가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소수 대란 또 오나. 중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산업용 요소 수출을 막으며 또다시 대란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2년 전에 요소 대란이 터졌을 때 그때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 산업계가 흔들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보니까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도대체 뭐하냐, 이거 다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중국산이 더 저렴하고 게다가 품질도 나쁘지 않아.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한국타에서 형제난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남인 조현식 고문이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조현식 고문은 국내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분 공개 매수를 진행했는데 공개 매수 가격은 2만원이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야 근데 2만원이 공개 매수인데 어떻게 21,850원까지 올라가냐?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공개 매수가 성공한다면은 조 고문의 지분은 최소 39.2에서 최대 46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숨에 최대 주주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오는 거 아니니?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자 한국엔컴퍼니 바로 상한가에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도 늙었다. 스타벅스는 누구나 가리지 않고 찾는 브랜드로 국내 커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겠죠.
사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은 뭐 거의 현금처럼 우리가 생일만 되거나 아니면 뭐 기념일이 되거나 등등 그럴 때 항상 찾는 브랜드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스타벅스도 오래된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사실 또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제 스타벅스 했으니까 그때 간 사람들이 이제는 다 30대 40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 20대는 젊은 친구들이 가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분들이 가는 곳, 이렇게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낮은 연령대가 모이기 좋은 스타벅스 말고 다른 카페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타벅스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을 찾게 만드는지, 그게 또 매우 큰 숙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조각투자 1호 출격. 이번 달 3개의 그림이 조각투자 공모로 나온다고 합니다. 열매 컴퍼니, 투게더 아트, 서록션 블루 등 미술 조각투자 업체들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만약에 정정 요구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8일부터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1호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이를 선점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몰렸다고 하는데, 게다가 흥행을 위해 인지도 높은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작품은 바로 쿠사마 야요이의 캔버스와 호박.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호박에 막 점 찍혀 있는 거. 저처럼 그런 그림을 좀 못 보는 사람들은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유명한 그림을 기초자산으로 정했다고 하며 각각 11억, 12억 가량의 금액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서울 옥션 블루는 저 길이 또 들어봤네요. 앤디 워홀. 이 사람의 달러 사인이라는 그림을 7억에 공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조각 투자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조금 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공모주처럼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작품이 만약에 팔리지 않으면 투자금이 묶이게 되고 장내 거래 시장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증권을 사고 팔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모주는 할인율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커피값이든 치킨값이든 노리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할인율도 없다고 하니까 조금 더 위험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뭐 그림이 팔리면 어떻게 되냐 하고 봤더니 성과 보수와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손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21년 열매 컴퍼니에서 구매한 쿠사마의 호박은 4개월 만에 6.6원에 팔리며 27%의 수익을 내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다만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21년은 아예 다른 해였습니다. 그때는 NFT,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것마저 막 비싸게 팔리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미술 시장도 당연히 호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K옥션, 서울옥션 등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배당 얼마 받는지 알고 투자한다. 지금까지는 배당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배당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당금 규모를 확인 후 투자할지 말지 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상장사인 2267개사 중 636개사에서 정관 정비를 완료했다고 하며 이 부분은 당연히 매우 좋다고 봅니다. 배당 투자도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